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윤활유 유통업을 하고 있는 김철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남 대표님하고 인연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도 평소에 남 대표님하고 좀 같이 고민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얘기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남 대표님 제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들 깊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간단하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한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엔진오일 구입 과정, 그러니까 구입 및 엔진오일 교체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비업소와 소비자 사이의 디커플링 현상 그랬는데, 사실 이 디커플링 현상이라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전에는 정비업체에서 모든 걸 다 했잖아요. 타이어도 교환하고 자동차 액세서리나 이런 것도 정비업소에서 하고 엔진오일도 다 하고.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정비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객들 중에서 부품을 사오는 분들도 있고 엔진오일을 사오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그 일들을 인터넷 업자들이 도맡아서 하는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와 소비자들 간에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커플링을 한 가지씩 띄어서 분리되어 나가는 이러한 현상을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비업체에 타격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정비업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채널들 하나하나를 영향을 주는데, 어떠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그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그런 목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소비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자기가 몰고 있는 차가 르노 삼성의 QM6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항상 다들 좋다고 하는 킥스 파워1, 0W30과 0W40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오일을, 어떤 정도를 내가 쓰는 것이 좋으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죠. 이런 질문들은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많이 얘기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받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어떤 로직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품의 기율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율을 확인하는 일은 같은 합성유라도 그룹 3와 그룹 4로 나뉘기 때문에 우리가 그룹 3계 합성유의 그룹 4에 해당하는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고 하면 손해겠죠. 그래서 요즘 고객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가의 광유라고 하는 제품들도 국내 SK나 GS 아니면은 S오일 같은 경우 대부분 그룹 3를 쓰기 때문에 다 합성유 마크를 붙이고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국내 기업들도 그룹 3와 그룹 4를 나눠서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사의 MSDS 자료를 보게 되면 제품 기유의 함유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제품의 품질을 따지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가치를 하느냐, 그 가격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킥스 파워1 0W30을 보시게 되면 이게 화학물질명, PAO의 화학물질명이고요. 그 다음에 함유량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70에서 80%, 기유의 80% 정도까지 PAO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제품 중에 PAO 함유량이 가장 높은 그러한 제품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뒤에
또 따로 보시겠지만 쉘이나 모빌 같은 경우도 이 정도까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킥스파워 0W40 정도의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70에서 80% 동일하게 PAO 기율을 사용을 했네요. 우리가 이 정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조사의 추천 규격을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 제품 품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나다, 기후의 특성상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알았으면 제조사의 추천 규격을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르노 삼성 그 QM6의 그 취급 설명서를 보게 되면 품질 등급은 ACA C4급 그리고 점도는 OW30 이렇게 추천을 했네요. 그래서 그 ACA 규격으로는 C4급을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의한 PAO 파워1 0W30, 0W40의 규격을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0에 30 같은 경우에는 C2, 여기에 16이라고 나와 있는 건 2016년도 시퀀스란 얘기고요. C2 규격을 받았고요. 0W40 같은 경우에는 C3를 받았네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C4, C2, C3.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제품 규격이 전혀 안 맞는다. 서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럼 C2는 뭐고 C3 규격은 뭐고 C4 규격은 뭔지 각 규격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ACA 규격 중에서 C 규격은 그 DPF를 보호할 수 있느냐에 관한 규격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DPF가 달린 자동차의 경우에 이 규격을 따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이제 C2, 여기서 보시다시피 C2와 C3와 C4 이 규격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를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 HT, HS 그래서 고온, 고전단 지수라고 하는 파트 부분을 보면 C3와 C4가 같고요. C2가 점도가 좀 낮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온, 고전단 지수의 요극값 같은 경우에는 온도 150도에서 운동 부품의 속도를 유막의 두께로 나눈 값이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에서 최저 점도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속 운동상에서도 유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HT, HS 점도가 낮으면 연료 소비율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연비와 관련된 규격이고요. 아무래도 C3, C4보다는 C2, C1 규격을 받은 제품들이 그 연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C3에 좀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황 함유량인데, 이 부분은 또 C2와 C3 함유량이 같고 C4 같은 경우에는 C2와 C3에 비해서 황 함유량이 좀 적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황화해분 같은 경우 황산재도 C2, C3가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무래도 함유량이 C4보다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C4는 아무래도 그 DPF의 그 성능 보호 이 부분이 좀 강화되어 있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엔진오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엄밀하게 따진다 그러면 C4 규격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없으면 순정품을 사용하는 게 낫겠고요. 그 보증기간이 지난 차다라고 하면 C2, C3 사용해도 무방하겠지만, 이 부분을 따지는 고객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최초 질문 그 킥스파워1 0W40이나 0W30 둘 중에 뭘 선택하는 게 좋겠냐? 없다. 그런 판단이 서게 되네요. 일단은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들은 뒤로 하고 일단 이 논리대로 따진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건 재미삼아 보는 건데요.
그 지크탑 0W40, 킥스파워1 0W40 국내 제조사 중에 가장 그 플래그십 제품 두 가지 제품인데요. 점도도 같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는 그럼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똑같이 우리가 어떤 논리로 어떤 제품이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뭐 똑같은 제품이지만 뭐 이 차량엔 이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대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어떤 로직으로 한번 살펴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직은 똑같아요. 제일 처음 확인하는 건 또 기호 확인입니다. 그래서 킥스파워1이나 뭐 지크탑이나 기호가 PAO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함유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함유량으로 따져봤을 때 뭐가 좀 더 낫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 PAO 화학 물질명을 따라가서 보면 뭐 아까 본 대로 80%까지 활용을 했고요. 0W40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42% 정도 사용을 했네요. 이걸 보면 아무래도 그 킥스파워1이 지크탑보다 PAO의 활용도 면에서 한 2배 정도 높다. 뭐 요것만 봐도 아무래도 킥스파워1이 좀 낫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뭐 여기에 이제 어떤 첨가제를, 얼마나 고급화된 첨가제를 사용했느냐, 뭐 이런 것들 따질 수 있겠는데, 이따가 뒤에서 뭐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들을 조금 비교해 보면 거기서 조금 어느 정도의 차이는 좀 볼 수 있겠죠.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일단은 PAO 함유량 부분에 있어서는 킥스파워1 0W40이 윈이다, 뭐 이런 거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제품의 그 규격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규격을 일단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지크탑 같은 경우에는 ACA A3, B4 C 규격이 없네요. 그러면 DPF나 유로4, 유로5, 유로6에 관련된 DPF가 장착된 차량에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보면 이 차는 아무래도 가솔린에 특화된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킥스파워1 0W40 같은 경우에는 뭐 ACA C3 규격을 받았고요. 뭐 MP 229.3 하나, 5 하나 이렇게 받은 거 보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DPF가 장착된 유로6 규격까지 유로6 규격의 뭐 디젤 차량을 만족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크탑 0W40 같은 경우에는 모비런 골드처럼 가솔린 차량에 좀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킥스파워1 같은 경우는 디젤, 가솔린 뭐 다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디젤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제품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물어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크탑을 선호하신다 라고 하면 가솔린 차량에는 흔쾌히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여담이기도 한데요. 모비런의 PAO 함량, 우리가 예전에 뭐 한 10년 전, 20년 전에 모비런 그러면은 100% PAO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합성유의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 모비런 골드 0W40 최대 40% 정도, 그래서 아까 지크탑 0W40과 그 PAO 함유량이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이런 차이점은 사실 있습니다. 수입되는 쉘이나 캐스트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첨가제 제조 능력이 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모빌 같은 경우 뭐 첨가제 회사로도 알려질 만큼 자체 첨가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국내 로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첨가제를 이제 뭐 패키지 형태의 첨가제를 사용하죠. 그래서 뭐 루브리졸, 인피니움 뭐 이런 제품들, 글로벌 제품들의 그 규격화된 패키지를 사서 기유에 섞어서 그냥 완성품들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뭐 모빌이나 쉘, 뭐 캐스트롤, 기타 뭐 모툴이나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첨가제의 질도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가지고는 뭐 제품의 우열을 논할 수 없다라고 제조사들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참고 삼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쉘도 마찬가지입니다. 쉘의 경우에는
뭐 몇 년 전부터 보게 되면 기유가 GTL이라는 기유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쉘 힐릭스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쉘의 플래그십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 사용하고 있는 메인 기유 같은 경우에는 가스 투 리퀴드라고 해서 이 제품을 거의 90% 이상 90% 정도까지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쉘에서도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가스에서 얻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가스를 액화해서 수천 분해해서 완성한 제품이 GTL 제품이고요. 가스에서 얻기 때문에 물론 그 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순도가 높아서 청정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점도를 많이 낮출 수 있어서 0W의 점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단지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PAO와 그룹 3, 우리가 알고 있는 유베이스 오일하고의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유베이스 오일보다는 분명히 청정성 면이나 안정성 면에서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PAO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그 분자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될 정도로 분자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가혹한 조건에서도 쉽게 성능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GTL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하다. 하지만 분명히 상당히 뛰어난 성능의 기유는 맞다. 그래서 여기에 그 뭐 쉘이 자랑하고 있는 뭐 첨가제를 넣어서 만들어서 그 쉘 힐릭스 울트라를 만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성능 품질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것과 좋아진 품질만큼이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PAO 제품으로 만들 때보다는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가 있고, 내려가 있는 상태의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청정성이 좋다. 그 다음에 점도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저가의 0W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슈퍼 3000 0W30 같은 경우에 기유를 좀 보게 되면, 사실 슈퍼 3000 같은 경우에는 그룹 3계의 합성유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빌원 밑에 슈퍼 3000 시리즈를 모빌은 만들고 있는데, 슈퍼 3000 같은 경우 0W30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그 PAO 합성유를 한 20%를 첨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룹 3의 PAO를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첨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0W 정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PAO 기유의 첨가나 뭐 GTL 기유를 사용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3000 0W30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금 슈퍼 3000 XE, 5W30의 기유를 보게 되면 그 3000 XE, 5W30 같은 경우에는 그룹 3가 40% 정도 사용되고 있고 PAO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비교해보면 또 지크 X9 LS, 우리가 지크 XQ라고 알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베이스 함유량이 90%죠. 이런 형태로 그 기유의 함유량을 그 수입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합성유, 그러니까 그룹 3계 합성유조차 베이스 오일조차 적게 넣으면서 그 첨가제로 커버하는 형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사용되느냐, 첨가제도 어떤 물질들이 사용되느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따지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올리는 블로거들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차치하고라도 국내 로컬 기업들의 기유의 순도, 기유의 품질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걸로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영업 비밀로 하고 있는
그 첨가제 그 첨가 정도는 제조사별로 그리고 자기네들의 노하우별로 많이 다르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품의 품질하고 근데 이거는 좀 주관적이긴 한데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의 이제 고객들이 얘기하는 게 몇 킬로를 타고 교환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죠. 뭐 이것도 윤활유의 품질을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 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관적인 견해들로 얘기를 하거나 뭐 점도가 아직 살아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게 실험실 자료에 의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개인 블로그, 뭐 카페 이런 데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찾아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은 좀 그나마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혹은 6개월 내에 6개월 정도에 뭐 1000km, 15,000km, 심지어는 20,000km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탔는데도 불구하고 20만 넘게 뭐 끄떡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근데 1년에 15,000km, 20,000km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1톤 포터 같은 경우에 그 한 3개월에 10,000km 이 정도 주행 뭐 3개월 좀 안 되게 2달 반 정도 만에 뭐 10,000km 뛰는데 그때 뭐 세븐골드나 지크 X7이나 뭐 델박 MX CT 뭐 이런 걸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무난해요. 뭐 지금 뭐 25만 이 정도 타고 있고요. 뭐 이렇게 타는 경우하고 6개월에 1만 킬로 주기로 하는 차량의 엔진 오일의 산화 상태나 뭐 슬러지 생성 상태를 우리가 같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있겠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뭐 이거 외에도 우리가 뭐 조건은 따질 건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저희가 그 택시 회사에서 한번 모빌원 갖고 테스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차가 이제는 뭐 구형이죠. 뭐 YF하고 NF 소나타 갖고 한번 측정을 했고요. 그때 조건은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일단 한 5년 정도 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YF 소나타 2대하고 NF 소나타 2대를 갖고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최초의 오일을 교환한 후에 매 5,000km마다 우리가 찾아가서 오일 필터를 교환하고 그만큼 빠진 양을 중간에 모자란 양들을 보충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20,000km의 엔진 오일을 한 번 더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시료를 채취해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모빌원 성능 테스트 하는 걸로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서 한번 봤기 때문에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내용들이 요즘 보니까 좀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그 차량의 뭐 여러 가지 성분에 대해서 본 것도 있는데 그게 자료가 지금 찾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 오염도나 아니면은 오일 점도의 변화나 아니면은 TBN 수치 뭐 요 정도의 변화 값 가지고 한번 그 교환 주기 아니면 그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상단에 있는 YF 소나타가 그 주행거리 면이나 아니면 엔진 노후도 면에서 좀 더 신차에 가까운 상태였고요. 그리고 하단의 N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노후도가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그 첫 번째 N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 차를 모는 기사님이 좀 약간 좀 험하게 운전을 하신대요. 그리고 시내 주행이 좀 잦았고 그런 상태라서 좀 더 상태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제 5,000km의 시료를 채취하고선 좀 꽤나 당황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 최초에 교환했을 때 그냥 무조건 다 코션 마크가 떴죠. 그래서 코션, 노멀, 그 다음에 엘럿 이렇게 뜨는데 뭐 보시다시피 맞습니다. 노멀이면 괜찮다, 코션이면 주의해라, 엘럿이면
교환해라. 뭐 이거예요. 근데 교환하자마자 각 코션이 뜬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하지?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나서 엔진 오일을 빼고 한번 플러싱을 했어야 되는데 플러싱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코션이 뜨는 경우는 C6을 넣고도 코션이 처음부터 떴다. 이 얘기는 시료에 그 오염이 되다.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오염이 있었다. 아니면 교환 당시에 그 완벽하게 폐유를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그 택시 회사하고 의견을 교환한 후에 교환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NF 소나타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오염도는 노멀인데, 그러니까 컨테미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오염도는 노멀인데 오일의 점도 부분하고 TBN 수치가 전부 엘럿이 떴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안 좋아. 그 NF 소나타가 너무 안 좋아. 막 이렇게 저희가 좀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5,000km를 주행하고 다시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거예요. TBN 수치라든가 뭐 오일 점도면에 있어서는 좀 그 코션이 계속 떴는데 세 번째 부분부터는 이제 상태가 좋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 노멀 상태가 뜨고요. NF 소나타, 하단의 NF 소나타, 특히 상태가 안 좋았던 경우는 오일 점도나 TBN 수치에서 여전히 계속 그 주의가 뜨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시료 채취 과정에서는 NF 소나타 같은 경우는 웬간히 자리를 찾아갔는데 밑에 NF 소나타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 정도에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교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 위에 YF 소나타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를 할 만한데 밑에 있는 차종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안 좋았다가 점점 상태가 좋아지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좀 생각해 본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차량의 엔진 오일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인데 주행 환경, 단거리 뛰냐 장거리 뛰냐, 그 다음에 그 차를 모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어떠냐, 그 다음에 차량의 노후 정도, 연식이 어떠냐, 그 다음에 초기 교환했을 때 플러싱을 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플러싱 부분에 대해서는 YF 소나타가 중간에 점점 좋아지잖아요. 이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시료를 채취하고 오일 필터를 교환하는 과정에 계속해서 신유를 넣었잖아요. 이 양이 적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0.5리터 정도씩은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갈수록 점점 오일이 계속 신유로 바뀌는 듯한 그런 차이점을 그런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밑에 있는 NF 소나타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점점 안 좋아지는 건 이제 TBN 수치죠. TBN 수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진 오일이 점점 열이 올라가고 열 올라간 상태에서 냉각되는 과정에서 공기와 만나 산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산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성에서 좀 더 염기성으로 치우친 면에서 시작하자. 그래서 TBN 같은 경우에는 산화 방지 목적에서 사용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이 수치가 내려갈수록 산성 비율이 높다, 산화되어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오래될수록 수치가 안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시작할 때
뭐 6개월에 뭐 10,000km, 15,000km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산화 과정이 그만큼 되고요. 그리고 그 오일이 그만큼 오래 놓여져 있다라는 거, 엔진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게 엔진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뭐 그 자동차 규격 중에 덱소스 1이나 덱소스 2에 대해서 문의하는 고객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래처로부터 그런 그 문의들을 좀 봤는데, 이 AC-델코 같은 경우는 쉐보레로 순정으로 들어가는 그 합성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례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C-델코의 0W20 제품을 보게 되면 API SM 플러스라는 규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덱소스 1 젠 2라는 규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M의 엔진오일 규격을 보게 되면 덱소스 1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오일, 그 다음에 덱소스 2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오일 규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많이 찾는 거는 이제 덱소스 1 젠 2, 그러니까 2세대, 덱소스 1의 2세대 엔진오일을 이제 문의하는 건데, 이 차이는 이제 뭐 그거밖에 없어요. 젠2나 SM 플러스나 같은 맥락인데, 저점도고, 그 다음에 연비 향상에 초점을 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넣어서 덱소스 1 젠 2를 보게 되면 밑에 LSPI를 방지한다. 이런 그 설명구가 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덱소스 1 2세대 엔진오일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연비, 슬러지 감소, 그 다음에 LSPI라는 현상을 대폭 감소한다. 뭐 마모보호 기능이 있다, 뭐 산화 제어 기능이 있다, 뭐 합성유다, 뭐 이런 건데, LSPI는 우리가 그 직분사 엔진, 가솔린의 직분사 엔진 쪽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노킹 현상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현상인데, 그 워낙 온도가 높으니까 이 발화 지점이 그 일정치 않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연료에 의한 부분이다라는 건 그 제조사에서 그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 적어도 엔진오일 쪽에서 발화가 일어나는 건 용납치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 윤활유 제조업체에서 발화 현상이 나는 첨가물들을 대폭 제거하고 만든 오일이다. 그래서 첨가제 부분에서의 약간의 그 다른 부분들이 있고, 기능의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0W20 정도의 저점도다. 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젠2를 찾는다 그러면 뭐 그런 특성이 있는 제품들을 찾는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유나 아니면 기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의 특징이나 뭐 규격 이런 걸 보고 나서 그 제품의 그런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킥스 파워1부터 보면 뭐 0W4, 킥스 파워1 0W10 뭐 대략 8,000원에서 뭐 10,000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0W30 뭐 7,560원 그러는데, 이것도 대충 8,000원에서 10,000원이다. 그 탑 0W40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정도인데 대략 한 9,000원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을 때는 지크탑이 PAO 함유량이 킥스 파워보다는 한 절반 정도였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쌀까 그랬는데 그렇게 싸진 않네요. 보니까 보통의 모비론 골드 0W40 같은 경우에는 11,270원, 보니까 뭐 12,000원, 뭐 13,000원 있는 것도 있고요. 최저가로는 뭐 이런데, 보니까 최저가는 매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저가 기준보다는 한 중간 정도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 가격이네요. 모비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고, 쉘 힐릭스 울트라 0W40 같은 경우에는 7,500원입니다. 아까 모비론 같은 경우 PAO 중심으로 만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략 12,000원 정도인데 이 경우에는 적어도 한 4,000원 정도가 싸죠. 쉘 힐스 울트라. 그래서 아까 그 GTL 뷰를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점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청정성을 높이고 U베이스 U보다는 좀 더 괜찮은 오일을 대단히 저렴하게 만들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모빌런하고 가격이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의 그 카테고리 내에서 움직였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 정도로 떨어졌다. 그 부분은 GTL 뷰를 사용함으로써 단가를 낮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의 좀 가격을 봤죠. 뭐 우리가 그 제품의 품질을 얘기할 때 뭐 예상했던 정도의 가격대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제품의 가격을 일반 소비자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가격은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 정도의 가격들로 일반 정비업체에서 받고 있지 않을까, 혹은 이거보다도 비싸게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데, 고객들이 이미 이 가격을 아는 상태에서 정비업체로 왔을 때 정비업체가 입을 수 있는 신뢰도의 타격은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 인터넷 판매하는 업체들하고만 상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공정한 공임을 제시하고 협력사 네트워크를 이용한 뭐 로열티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뭐 공임나라, 아니면 부품 같은 거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업체, 리뷰 플랫폼 바탕으로 한 뭐 그 정도의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한 달 정도의 결제 보류 기간을 가지고 그 자금 활용까지 가능한 뭐 그런 업체, 카닥이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뭐 마카롱이라는 그런 회사도 예가 될 수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신 전형적인 인터넷 판매 업체, 뭐 무주지포트나 유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도매업체들 다 뛰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하지? 뭐 내가 뭐 지금 봤던 뭐 그런 금액을 내려야 되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래 사와라, 내가 공임만 받고 해줄게, 이렇게 해서 그럼 역으로 증가시킬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더 낮춰버리면 내가 수익성만 악화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활용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이 닥쳤는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채널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고, 고객들은 흔쾌히 그 사람들한테 지갑을 열고 여전히 우리를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정비업자들을 활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고 우리의 수익을 혹은 우리의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가, 뭐 이런 방법들도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지금부터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냉장고 같은 거 살 때, 그럴 때 우리는 전자제품 대리점이나 아니면 하이마트 뭐 그런 데 가서 실제품 확인하고, 거기는 직원들과 얘기하고 뭐 배송기간 정하고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카드 결제 흔쾌히 하고 집에서 받았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크기가 어떨까? 가늠이 안 되면 직접 전자제품 대리점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우리가 사지는 않죠. 거기 가서 더 싸다 그러면 거기서 사겠지만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우린 다시 돌아와서 인터넷에 결제를 하고 물건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쇼루밍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가격 확인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살지 안 살지를 거기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가격 결정력이
소비자에게 넘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널을 선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격 결정권까지 소비자에게 넘어갔다 라고 하는 상황들, 그런 것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과정들, 그 채널의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구매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구매의 결정력을 높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결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그 시장 자체를 망가뜨리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린 여전히 그 가져온 것들을 정비를 하면 돼요. 저희 정비 서비스를 하지만 부가적인 그 채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평가하고, 그 다음 선택하고, 그 다음에 구매하고, 수령하고, 그걸 소비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처분하는 단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객 가치 사슬이라고 하고, 각각의 단계를 끊고 들어가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걸 우리가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엔진 오일을 우리한테도 샀지만 이제는 일부 고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고 돌아와서 공임이 얼마냐는 흥정을 한 후에 교환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환 작업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과정 중에 일부가 디커플링 되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이 현상 자체를 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누군가 이런 채널을 만든 게 아니라 소비자가 이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이걸 선택했으니까 이러한 소비자를 우리도 만족시켜줘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리뷰 사이트를 통해서 그 평가하는 걸 선택하게 되죠. 우리가 직접 제품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리뷰를 통해서 보는데, 그걸 끊고 들어가서 사이트 자체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뭐 이런 그 리뷰 사이트만 전적으로 운영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안경 같은 거도 안경점에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이런 얼굴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런 류의 그 안경을 원한다 그러면 한 5개 보내줘요. 5개 보내주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본인이 선택하고 나머지는 반품합니다. 이런 게 이제 와이파커라는 회사고요. 이건 이제 구매하기와 수령하기 그 사이에 끼어든 업체들이고,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쇼루밍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내가 확인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확인을 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그러한 과정 끊고 들어가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경제하는 곳,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아는 업체들이고요. 그 다음에 소카 이런 것도 우리가 아는 업체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운송업 자체를 이 사람들이 파괴한 건 아닙니다. 그 일부의 수요를 끊고 들어가서 그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디커플링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법을 찾아야 된다. 실제로 이러한 디커플링을 주도하는 존재가 그런 업체들이 아니라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소비자들하고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그 이익을 갖다 주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법,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엔진오일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디커플링 현상. 뭐 예전에는 그냥 카센터 가서 오일 교환해 주세요 이러고 샀어요. 근데 지금은 엔진 오일이나 오일 필터, 에어 필터 이런 걸 패키지 형태로 사와 가지고 공임만 얼마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교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디커플링이 생긴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고객이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캐고 들어간 업체가 인터넷으로 그 패키지 형태로 물건을 팔고 있는 업체와 그 다음에
오일 교환 공인만 받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 공익나라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엔진 오일이나 오일 필터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공임이나 아니면 교환 작업들을 가지고 협력점을 유지해서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점점 그 차별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정비업체가 이제 공임나라가 될 테니까 모든 업체가 가져와라, 공임만 받고 해줄게, 그런 기준으로 할 테니까. 근데 이제 누군가 공임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린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뭐 출렁거리다가 자리를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오일 교환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분명히 적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진 오일 가지고선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건 뭐 우리가 여러 사장님들이 겪다시피 부품으로 지금 굉장히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뭐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전기차 나오면 뭐 정비 다 끝난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뭐 그건 뭐 벌써 그 얘기 나온 지 10년도 됐고 뭐 거의 15년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내연기관이 끄떡없죠. 근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수원시 같은 경우 아니면 서울시 같은 경우 전기버스를 굉장히 크게 늘려나가고 있어요. 이게 민간시장으로 오려면 좀 더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부로 팍팍 와닿아요. 왜냐면 그 버스 업체를 그 영업권으로 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료유나 아니면 엔진오일 시장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뭐 우체국차 같은 경우 지금 다 그 전기차로 바꿨고, 그 다음에 수소트럭이나 수소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은 시장을 그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제조해야 되는 이유들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들을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공공 분야에서 민간 분야로 어느 정도 빠르게 올 거냐, 사실 이제 굉장히 그 예측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분으로 오려면 상당히 뭐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로 그 내다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중간중간에 내연기관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전기도 화석 연료를 떼서 만든 전기로 전기차도 전기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고, 그 과정 뭐 그게 따지면은 내연기관 떼는 거나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전기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는 한 내연기관의 효율성을 높인 그 효율성을 높이려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더 진행이 될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뭐 스카이 액티브, 마츠다나 토요타 이런데 림버한 엔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개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뭐 그 부분은 뭐 디젤하고 가솔린의 경계 영역이 정말 허물어지는 그 엔진 구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중간 과정에 그런 기술 발전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일단은 대세로 가겠죠. 한 10년간은.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그 10년에서 20년 정도까지는 내연기관이 유지가 될 것이다. 최대 20년까지는 내연기관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뭐 얼마 전에 나름대로 세미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예상들을 했었는데, 특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의 한계성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여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한 3, 4년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느려지지 않겠냐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2030년대에 순수 내연기관 비율이 뭐 한 40%로 떨어지지만 하이브리드 포함한 내연기관 평균 한 80% 차지할 것 같다. 2040년이 되더라도 내연기관의 상당 부분을 점유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수익을 늘리고 그 다음 단계의 사업을 준비할 때까지의 기간이 이 정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전망이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금 돌아가는 현 상황, 뭐 고객들의 디커플링 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업체들이 뛰어드는, 인터넷 업체들이 뛰어드는 이 상황에서 최대한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내가 그 다음 단계의 사업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돈이 들어가지 않은 형태에서 모든 인터넷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디커플러들을 친구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인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한 돈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용할 필요가 있겠냐 생각이 들고 나머지 뭐 카닥이라든가 뭐 마카롱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여러분들께서 블로그로 자신의 업체들을 브랜딩 하시는 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활용하시는 거나 뭐 더 능력이 되시면 유튜브를 활용해서 자신의 업체를 스스로를 브랜딩 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치열하게 여러 채널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미래에 뭐 지금 보시다시피 2040년 이 정도 되면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또 미래의 먹거리들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의 채널들을 최대한 이용하셔서 앞으로 또다시 한 단계 넘어가는 시장 상황에 대비하자, 이러한 부분들의 취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주제들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